예, 2021년, 오늘 벌써 9월 2일이 되었습니다. 엄정으로는 7월 26일인데요.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벌써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또 내년 3월이면, 20대 그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그 열띤 후보자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도사 지도자 경기지사죠. 경기지사.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죠.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또 전 대표, 그 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 전 총리, 그 다음에 김두관, 그 다음에 추미애, 당대표, 당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열띤 이제 그 경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치 산책을 통해서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국무명 학술은 137강 소립자 세 번째 강의, 약한 행력에 대한 연구, 핵자들은 약한 행력에 의한 방사능으로 알려진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분할 또는 붕괴된다. 방사능의 한 종류인 베타 붕괴는 1890년대 후반부터 알려졌지만 방사능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올바로 이야기 시작한 것은 1932년 중선자의 발견이다. 전형적인 방사선 붕괴인 베타 붕괴에서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화하며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갖는 베타선 전자를 방출한다. 이 현상은 에너지 운동량 및 회전 운동량들이 기본적으로 보존 법칙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한동안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 1931년 파울리는 아주 가볍고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베타 붕괴 과정에서 모자라는 에너지 운동은 이 페르미에 의하여 중성미자로 명명이 된 새로운 원자 구성 입자의 몫이었던 것이다. 1934년 페르미는 중성자에 의한 전자와 중성미자의 방출을 하전된 입자에 의한 광자의 방출과 같다고 보아 양자 전기 역학을 본던 베타 붕괴에 관한 이론을 발표했다. 페르미의 이론은 베타 붕괴를 기술하는 데 대단히 성공적이 이미 밝혀졌고 1940년대 말 파이온과 뮤온과의 관계가 알려짐에 따라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특히 무온의 붕괴는 중성자의 양성자의 붕괴와 기본적으로 같은 과정으로 전자와 두 중성미자로 붕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한 핵력과는 달리 가벼운 입자, 경입자와 무거운 입자, 강입자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편적인 약한 핵력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약한 핵력의 본질은 1950년
기묘 입자들의 붕괴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리정다오와 양전링의 연구 결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약한 핵력이 반전성이라는 대칭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다. 반전연산이라는 거울에 물체를 반사시키는 것처럼 모든 임의 점을 그와의 대칭점으로 변화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물리학자들은 그러한 조작은 물리법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늘 가정했었다. 그러나 리와 양은 약한 핵력은 이 점에 있어서 예외라고 주장하고 약한 핵작용에서 반전성 파기를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1957년 리와 양의 논문이 출간된 지 몇 개월 후에 중성자 파이온, 뮤온이 관련된 실험에서 약한 핵력은 실제로 반전성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약한 핵력의 반전성 위반과 보편성의 개념은 1958년 머리 겔만과 리처드 파이먼에 의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결합되었다. 그들은 약한 핵작용의 수학적 구조를 소위 V-A 이론에서 정립시켰다. 이 이론은 적어도 1960년대의 물리학자들에게 가능했던 비교적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대단한 실험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 이론은 반전성 위반을 설명하기 위한 올바른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틀림없었으나 그 당시 실험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는 크게 빗나갈 것이라는 강한 암시가 있었다. 오스카 클라인은 강한 핵력에서처럼 V-A 이론에 약한 핵력을 전달하는 입자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베타 붕괴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의 전자에 올바른 스핀 양자수를 주기 위해서는 전달자의 스핀의 1이어야 하고 베타 붕괴에서 알려진 양력의 크기로부터 전달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100배 정도 된다는 것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자를 V-A 이론에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양자 전기 역학에 제기되었던 것과 유사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유사한 양자 전기 역학에서 문제점을 해결했던 재규격화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셀던 그레쇼, 압두서 살람, 존 오루드는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한 핵 상호작용을 통합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SU 갈로 2 곱하기 U 갈로 1로 주어지는 두 대칭근의 조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대칭에는 스핀 1인 전달 입자가 4개 필요하다. 그중 둘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둘은 전하를 갖고 있다. 중성인 입자 중 하나는 광조로 볼 수 있으며 전하를 띤 두 입자들은 전하의 변화가 있는 약한 상호작용 현상, 즉 베타 붕괴를 야기하는 전달자들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전달자, 즉 두 번째 중성 입자는 그 당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 입자가 야기하는 소위 중성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전하의 변화가 없는 약한 상호작용이 그때까지는 관측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이론에서의 전달자들은 광자와 같이 질량을 갖고 있지 않아 아직 약한 핵력의 전달자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있었다. 1960년대 말 살람과 스티븐 와인버그는 근본적으로는 계지 대칭성을 유지하면서도 질량을 갖는 매개자들을 이론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해답은 피터 힉스의 대칭 깨기 또는 숨은 대칭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살람과 와인버그는 스핀이 0인 하나 또는 둘인 힉스 입자라는 새로운 입자를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이를 성취할 수 있었다. 1971년 헤라르트 호퍼트가 이 이론의 재규격화가 가능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입자 물리학자들은 저에너지 영역에서
V-A에 이르는가 일치하는 이 전기 약 상호작용론을 적어도 약한 행령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전기 약 상호작용론은 그때까지는 관측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성류 반응, 즉 전하의 변환이 없는 약한 핵작용을 억제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검증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첫 번째 중성류의 신호는 1973년 제네바 근교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의 실험에서부터 왔다. 50여 명의 물리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가가 멜리라고 하는 거품 상자가 뮤온 방중성 미자 빔에 노출되었을 때 생긴 궤적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중성류 반응에서 반중성 미자는 단순히 거품 상자의 내용액에 있는 전자에 의한 산란만 할 것이다. 입사되는 반중성 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궤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고, 전자에 의하여 산란된 후 거품 상자 밖으로 나갈 때도 역시 궤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성류의 효과, 즉 전자와 중성미자 사이에 Z 영성의 교환은 전자를 움직일 것이다.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궤적을 남길 것이고, 그 궤적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듯이 보일 것이다. 연구원들은 약 140만 장의 사진에서 오직 3개의 그러한 중성류 반응을 발견했으나 전기 약 작용론의 타당성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었다. (1970년대) 말에도 전하류와 중성류 반응에 대한 충분히 많은 실험적 사실이 알려진 전기 약 작용론의 양력 매개자들의 질량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전하를 띤 W 플러스와 W 마이너스의 질량은 80GV, 중성인 제로성의 질량은 약 90JeV로 추측되었다. 곧 CERN에서 W와 Z 입장을 발견하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계획은 CERN의 가장 큰 양성자 싱크로론의 한 방향으로는 양성자를, 그와 반대 방향으로는 반양성자를 가속시켜서 적당한 에너지에 이르면 정면 충돌시키는 것이었다. 각각 270GV의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와 반양성자의 충돌에서 얻어지는 총 에너지는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W와 Z 입자들의 생성시키는 충분했다. 1983년 UA1과 UA2로命名된 두 개의 실험에서 연구하던 연구원들은 고대했던 입자들을 발견했다. 생성된 W와 Z 입자들은 검출기 내에서 궤적을 남길 정도의 긴 수명을 갖지 않았지만 궤적을 남기는 입자들로 붕괴하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론이 예측한 대로 그 붕괴 입자들은 총 에너지의 합은 W와 Z 입자들의 질량과 일치했다. 이것은 수백 명의 물리학자들과 공학기술자들이 거둔 CERN의 전기 약작용론을 위한 승리였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물리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 생물학, 생리학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제세를 해서 박자세, 박문호 자연과학세상, 박문호 자연과학세상에 박문호 교수님의 폭넓은 물리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저 역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로 했었는데요. 특히 공우 강사원 박사님의 의원 공부와 또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상고사, 그 다음에 우리 김석훈 선생님의 우리말 사전, 그 다음에 고우석 선생님의 종합실담학 개론, 범당 소식 주석이라든지 이런 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김윤호 교수님의 중국의 이해, 중국 무속의 이해, 그리고 남국의 그 무속, 진성기 선생님의 제주 민속박물관장님의 진성기 선생님의 여러 책들, 더불어 지금 현재 박자세의 박문호 자연 과학세상의 박문호 선생님의 물리학적 이론, 그 다음에 영양학, 그 다음에 의학, 이런 종합적인 것이 우리가 함축되어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의 황국사 복원운동과 태고사의 재발견을 이렇게 고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학문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통해서 세계 학문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과 철학을 뭐냐면은 두루두루 섭렵해서 우리 이 한국이 세계의 역사 무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 써왔던 우리말의 뿌리를 통해서 어원을 밝히면서 학문과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 한국사가 복원되는 것이고 태고사가 재발견된다. 이것이 상고사로 이어지고 다시 중대사, 고대사로 이어져서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로 이어지고 지금 현재 디지털 역사시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틀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뿌리를 찾아서 학문을 해 가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한다. 한국사는 우리의 어원을 밝히고 우리의 말을 뿌리를 찾아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리학에 관련된 소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원자 구성 입자의 실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관한 이론 물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중성미자의 선속은 태양 중성자 단위로 132 SNU 정도로 예측되는데, 그러나 측정된 값들은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론치의 60% 정도는 이론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불일치는 태양 중성자 문제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해들이 제안됐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중성미자들이 서로 다른 중성미자들로 주기적으로 변환한다는 가정을 세움으로써 불일치를 쓸만한 미체예프, 스모노프, 울펜스타인의 제안이다. 최근의 실험은 갈륨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한 중성미자의 선속을 측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74,140년 1958년 9월 2일 오늘 목요일 골장 김特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